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협상이 중단된 지금 미국에서 전에 없이 한국 대통령의 정치 미래에 대한 예상까지 합니다. 더 힐은 올해 말이나 내년 봄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국 보수와 재벌이 결집하고 국회 의석과 대통령 자리까지 뺏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동아시아 외교관계위원회 소속 민주공화 의원은 국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시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고 국무장관은 제재도 하지만 대화의 문도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는 오늘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합니다. 도이체뱅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미국에 진출하려는 목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떼이면서도 약 20억 달러를 융자했고 그 사이에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뉴욕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유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무시한 채 돌발 결정을 한 것을 중국이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CEO도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과거 잘못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3마리 안내견의 도움으로 뉴욕시 해프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지난해 총격 사건으로 교인 11명이 숨진 유대 사원이 지난주 뉴질랜드 회교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를 돕는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은 역시 조금 알아지면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의 깊이가 범위로 넓게 확장된다 하는 것을 미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를 보면서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회신문 더 힐이 제법 미국의 매체로서는 아직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이니까 1년 남았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기간이 남았는데도 실제로 또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보도하지 않거든요. 보도할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그 같은 내용까지도 분석하는 이 모든 것은 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접촉이 늘어난 데 따른 이제 미국 매체 자체로도 또 기자들도 전보다 더욱더 한국을 알게 됐고 물론 서울 지국장 이런 사람들은 오래 지내다 보면 뭘 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 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전문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서 그 같은 내용들을 전할 정도로 어쨌든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에 많이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미디어와 미디어 피플들이 한국을 많이 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는 1분 30초 정도는 그저 헤드라인 정도로 가겠습니다. 공화와 민주 상원 의원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의장이고 하원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전부 체어맨이 최워먼일 수도 있네요. 전부 이제 민주당인데 코리 가드너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죠. 공화당이고요. 이 사람과 또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이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이 전부 동아시아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입니다. 랭킹 멤버들이죠. 두 멤버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누친 이제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2018년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1년 사이에는 26건 이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경제 제재를 했고 그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뭐 훨씬 많아요. 뭐 182건인가요? 그렇거든요.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그리고 제재하는 대상과 그 어떤 그 단체, 재단에 대해서도 그 제재의 시행력이 굉장히 약하다. 북한이 2019년도 UN 그 보고서를 다 무시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석유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뭐 수출을 하고 어떤 것을 또 뭐 수입을 하고 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가 곧바로 답변을 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캔사스, 본인의 지역구요. 캔사스 4지구에 연방 하원 의원을 했으니까요. CIA 국장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곳에 실제로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얘기를 했고 또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역사상 가장 강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역사상 가장 어떤 그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스티브 비건 대북 그 특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그 카운터파트들과 만나서 런던에서 함께 만나는군요. 각국을 다 다니는 건 아닙니다. 헤드라인 정정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유럽의 국가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유엔에서 뭐 경제 제재 강화하자 하면은 그 미국 말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럽에 갔었을 때 조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미리 다지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것 역시 미국 언론이 얼마나 지금 그 북한 문제를 중요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요. 인터넷 매체이기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그 합친 지 몇 년 되는데 이 폴리티코가 아시아 문제, 북한 문제 같은 것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에이시아의 매체가 더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겠어요? 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합작으로 파트너십으로 북한 문제 같은 것을 보도를 해서 어떤 때는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먼저 보도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폴리티코도 한국에 무슨 특파원이 아마 상주하는 특파원 없을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역시 좀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그 상원 의원들이 이 같은 그런 그 주장을 했다. 그 서울에 대해서 아니 서울이 아니라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라 하는 것을 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똑같은 기사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폴리티코가. 그리고 서울의 그 아이디어는 그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정인 그 특보도 얘기를 한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해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그 사이에서 존 볼튼은 그건 안 된다. 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분위기를 맞추고 또 그러느라고 약간 그 부드러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지만 이 존 볼튼의 마음속은 아주 강한 겁니다. 리비아식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그 폴리티코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함께 보도했고요. 이 존 볼튼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NK 그 뉴스가 존 볼튼이 must go 나가야지만 북한 핵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유엔 대사를 소환한 것이요. 이 내용은 사실은 한국의 KBS 월드 라디오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 같은 이런 매체도 시간을 보니까 그 한국의 그 KBS 월드 리포트를 인용을 하던데 북한에서 중국 대사와요, 그 지재룡 그리고 유엔 대사 김송 이 두 사람을 소환했다는 것은 가장 북한 핵 문제 그 핵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불러들였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북한도 준비한다 하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더 힐의 오늘 보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조금 얘기를 했어요. 북한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에 풀릴 것 같지 않다 하니까 경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긴 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에 가장 그대로 표현을 하죠. 너힐의 표현을 루저다. 가장 크게 루즈한 사람은 이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고 최여맨 킴도 아니다. 김정은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평화와 경제 이런 것을 같이 가야지 되고 뭐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미네랄을 가지고 오고 싼 노동력으로 또 교통수단을 탁 이거 연결을 해서 새로운 커스터머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한국 내부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능력 같은 것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딜리버리를 했는가 미국 측에 이런 것에 회의감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따라서 지지율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지지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그 강한 발언을 대표 연설에서 한 이런 것 때문에도 자유한국당이 올라갔지만 많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40% 되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기도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게 이제 더 힐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 상황에 이렇게까지 한국의 뭐 경제 문제 같은 것을 보도하고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재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재벌 개혁 그 선거 때는 강조를 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부드럽게 그렇다면은 한국의 재벌과 보수가 다시 힘을 합칠 거다. 그동안 이제 북한 문제가 잘 풀려간다고 했을 때는 재벌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북한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해서 어쩌면 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나빠지기라도 한다면 내년에 있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와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헤드라인에서 제가 약간 좀 불충분하게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석도 그 대통령 자리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는 2022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가 어렵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 이슈에 모든 힘을 기울인 게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북한 문제에 완전히 이 같은 기회라는 것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스테리어스한 미스테리어스 원더풀한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두고도 이 평화를 정착하려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도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그런 추구를 한다면 시간 낭비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것도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파에서조차도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고 아마 비난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변덕스러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사람과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하는데 사실은 변덕스럽다 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게 이제 미국 매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묶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웠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캔사스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이제 캔사스에서 어떤 포럼 같은 데서 낮은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가 얼마나 당신 국무장관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은 대통령 선거냐 이런 것도 분명히 그 질문에는 포함돼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그가
내가 해고됐다고 트윗하기 전까지는 있을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at least today 나는 아직 해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전에 더 힐이 표현한 것처럼 변덕스럽다고도 볼 수 있고 특별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장막이 가려진 그런 그 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는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정도는 제가 그 미국의 그 대통령과 기자들의 기자회견도 자주 보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45분 뒤 예정 시간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0시 45분에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하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브리핑이 백악관에서 마련됐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그 블룸버그 뉴스의 이유경 기자가 지난해 9월 25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과 같았다.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랬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그러자 먼저 한국의 진보 미디어에서 이유경 기자를 정말로 혹독하게 때렸고 그 뒤에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미국 국적 통신사에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뭐라고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진보 매체에서는 검은머리 외신 기자 이유경 기자가 원래 AP통신 등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블룸버그로 옮긴 게 지난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진보 매체에서는 이렇게 그 검은머리 외신 기자가 악명 높은 기사를 쓰면 그게 조선일보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외신기자협회에서 이건 이유경 기자에 대한 신변 위협이고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성명을 굉장히 많은 한 1,000명 정도 기자가 소속된 한국의 그 외신기자협회고요. 아니 외신기자협회고요. 그리고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 기자협회도 한 500명 정도는 속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9월 25일에 썼던 그 이유경 기자의 그 기사 자체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유엔에 없지만 사실상의 대변인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이유경 기자가 쓴 기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연설을 하고 한 말을 그대로 실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1차 회담이 끝나고 2차 회담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막 그랬을 때예요.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여러분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직접 3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세계와 미국의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를 경제 발전을 원하는 보통 지도자처럼 그 보이게 하기를 원했다.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예의 바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도 이제 외교관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하고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뜻을 믿는다라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 같은 모든 내용을 이유경 기자가 그 당시에 쓴 기사예요. 9월 25일에 쓰면서 또 스캇 스나이더 같은 그 북한 문제 전문가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과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믿지 않으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또 다른 전문가요.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그 노폴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믿어달라고 했다.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합의를 이루어내기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을 세계에 좋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달렸고 이 제목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을 해서 그렇게 큰 보수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했고 또 진보 언론에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유경 기자를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는 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평양 공동선언 그것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그 시간에도 이유경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질문이 말하자면 막대먹은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진보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미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한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로 그 괴팍스러운 그런 변덕스러운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여기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의 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게 뭐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고 CSS가 어떻고 저떻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파악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말하자면 국가 원수를 모욕했다는 식인데 이 질문이 미국에서 볼 때는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하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백악관과 기자들의 관계를 볼 때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뭐 그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촌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언론의 자유를 이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나 외신 기자협회가 얘기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 최대한의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원수를 존중은 해야지 되지만 그에게 왜 물어볼 걸 못 물어봅니까? 평등한 인간이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질문을 국민을 위해서 뭐 이유경 기자는 블룸버그 뉴스요. 블룸버그 뉴스를 위해서 일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기자들의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가별로 다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로 아주 정말 중차대한 어떤 위기에 어떤 것이 조금 희생되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제가 본 미국에서의 그 분위기는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그 평화 통일과 비핵화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좀 웬만한 것은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지도자는 이 마음 저 마음 이런 반응 저런 반응까지 다 계산을 하고 결국은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 모든 일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 어찌 보면 그 사사로운 가십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가십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아주 지금 중대한 그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무슨 소리였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요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듣기 편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요. 매사추세츠 주지사고 또 이제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비선거에 나가면은 이제 항상 그 어떤 매체에서 타운홀 형식을 하잖아요. CNN에서 계속 민주당 후보들 타운홀 형식을 하고 있는데 미시시피의 잭슨에 가서 선거인단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선거인단 제도가 이제 70표를 얻어야지 당선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304표를 얻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227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죠. 어떻게 되나요? 7.
77표나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받았고 원래 필요한 숫자보다도 34표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인단의 표 수가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유권자 표를 다 합치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00만 표 이상을 더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억울하게 자리를 내줬던 알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제도는 없어져야지 된다. 그 주에 따라서 주의 인구에 따라서 이제 그 선거인단 수가 이제 배당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 정치적인 그 당이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면은 유권자가 어떻게 했든지 하고 상관없이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어도 소용없는 표가 되고 말았어요. 전부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표가 갔고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면 공화당에게 전부 가고 이게 뭐냐. 나머지 사람들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도 후보들도 이곳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 전혀 오지 않지 않느냐 해서 없어져야지 된다 하고 주장을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럼 왜 선거인단 제도가 있었는가. 과거에 미국 과거부터도 어쨌든 뭐 그렇게 노예 제도를 하고는 했지만 그렇게 흑인이 많고 노예, 이분 뭐 노예라던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된다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렇게 좀 하는 선거인단을 이 제도를 쓰고 있고요. 지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조지 캘리언도 아니고 미스터 캘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캘리언 아니 코네이 미스터 캘리언이라고 미스터 캘리언 코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캘리언 코네이가 대통령의 그 선임 자문이잖아요. 이 캘리언 코네이의 남편이 조지 코네이인데 조지 코네이라고 안 부르고 미스터 캘리언 코네이라고 부르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대통령이 정말 늘 그 트윗이 사람을 놀라게도 하지만 더 놀랄 만한 트윗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 자아도취증 정신질환 증세가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그 대통령 캠페인 매니저가 그 사람이 이 조지 코네이가 정말로 원했던 잡이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와이프를 질투한다. 와이프가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그 실패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새로 나온 그 책에 이제 발표되는 거 보면 쿠시너 잉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자레드 쿠시너가 뭐 그 CIA의 그 전 그 국장 제임스 코미를 어떻게 그 해고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이방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방카를 제어하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그 제어하는데 성공하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인 이방카를 이기는 사람은 멜라니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대통령이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를 연방 수사국이 뭔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나쁜 것을 한다. 나쁜 것이라는 게 조크예요. 시사 그 조크 쇼니까 여러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뭐 데일리 쇼도 안 그러나요? 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젯밤에 그 여러 그 시사 쇼에서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모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도이체뱅크가 지난 2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원래 그 1990년대의 도이체뱅크는 미국의 그 90년대 말에요. 이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부자라든가 월스트리트 이런 곳에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그 사람 뭐 커넥션 이런 것도 얘기를 하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융자를 좀 해줘도 되겠네. 아무튼 월스트리트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2008년도에 미국의 이제 그 서프라임
서브프라임 몰기지 뭐 그런 그 파국이 왔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막 안 내면서 오히려 도이체뱅크를 고소를 해버렸답니다. 내가 돈을 못 내는 건 전체적인 파이낸셜 그 비상사태 쓰나미 때문인데 이것은 그 act of God이다. on act of God. God의 액트로 내가 돈을 못 내는데 하면서 그 고소를 해버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나중에는 또 도이체뱅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융자를 받을 때는 한 70% 자산을 부풀리고 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자산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도이체뱅크의 부동산 그 어떤 디비전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융자를 해줬고 또한 여성도 융자를 해줬는데 또한 그 여성 제가 이름을 몰라서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융자를 해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에는 그 VIP 박스에 이렇게 그 하얀 그 점퍼 입고 앉아 있는 것도 오늘 뉴욕타임즈에 사진이 그 보이고요.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잘못 가면 어떡하는가, 특별검사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는가, 도이체뱅크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라는 이름 그 올리는 것도 조심을 그 도이체뱅크에서도 했었고요. 아무튼 수없이 많은 그 채무 불이행 같은 것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때는 도이체뱅크에 내 자산이 부동산 자산 등등이 3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는데 도이체뱅크가 조사를 했더니 7억 8,800만 달러밖에 안 된대요. 그럼 88이 64.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배를 불린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물려 들어가고 해서 여기까지 그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렇게 돈은 자산은 부풀렸지만 그 당시에 어프렌티스라는 그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으로 캐시도 벌어들이고 있었고 해서 이제 융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 은행들은 이 사람이 그 고의적으로 파산을 4번이나 했고 본인의 개인 파산 아니고 회사 파산이니까 돈은 안 갖고 개인 뭐 것은 지키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미국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줬을 때 도이체뱅크에서는 본인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줬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체뱅크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일로 뭐 벌금도 내고 했는데요. 뉴욕의 주 검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이슈에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 그리고 무역 협상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밝지는 않아요. 눈 한번 깜짝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와요. 좀 전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와 잠깐 만나면서 대화하기 전에 사진 찍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I was never a fan of John McCain. I never will be. 나는 그 존 맥케인의 팬이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의 팬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왜 했냐? 또 주말에 존 맥케인 열심히 그 비난하는 트윗에서 했었던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플로리다주 별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돼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뭐 중국어에 능하고 그 만다린은 완벽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방 세계에도 관련이 많은 전에 그 호주 총리였고 지금은 이제 에이시아 소사이어티 그 정책 부문의 프레지던트입니다. 케빈 러드 씨가 얘기라기보다는 경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뭐 무역 협상을 내가 내 별장에서 해결을 해보겠어. 이런 접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딱 그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많은 것을 새로 배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협상할 때는 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스티브 비건 마이크 폼페오 시켜서 스몰 딜 할 것처럼 얘기까지 구체적인 언어로 다 세상에 공표를 하고 나서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그 회담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 호주 총리가 얘기하기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리더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믿고 65시간 열차 타고 달려왔다가 완전히 정말 뒤통수 맞고 가는 것 같은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뭐 어떻게 해볼 거야 나의 이 비즈니스 한 그 경력을 가지고 하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해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끝까지 뭐 오래 미룰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런 그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최고 탑 리더의 만남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중국과 그 미국이 뭐 무역 대표와 그 외교 부상이 되겠죠. 리허와 이제 그 밥 그 라이트하이저가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뭐 서류를 작성해 놓고 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사인하고 이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겼지만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그들에게 또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를 보여준 거죠. 그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외교적인 그것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 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런 외교적인 그 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그 크레딧 손상을 줬을 겁니다. 워너 브라더스의 CEO, 뭐 회장이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동시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체어맨 앤 CEO인 케빈 그 수지하라. 이 사람이 결국은 뭐 여배우에게 뭐 좋은 자리 줄게, 뭐 나랑 같이 어떻게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본인도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고 워너 브라더스 사에서도 우리 그 워너 미디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이다. 25살이래요. 네, 25살. 사람 나이로는 25년 동안이나 워너 브라더스에서 일을 그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워너 브라더스가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어덜트 스윕 또 그 만화요, 카툰 네트워크까지 새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여성에 관한 그런 성추문이 있는 사람을 계속 CEO로 둔다는 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같은 결정을 내렸고 미투 무브먼트인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그 하비 와인스틴처럼 몰락한 사람도 있고 CBS의 CEO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레스 문베스도 그렇고 그렇게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 옮겨가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뭐 픽사의 전 그 파운더였었던 존 레세터 같은 사람은 이제 다른 미디어의 뭐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로 들어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도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네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와 걸프렌드, 뭐 사진, 텍스트 이런 거 제보한 사람이 그 걸프렌드의 동생 브라더일 거다 그렇게 했잖아요. 브라더인데 20만 달러 받고 팔았답니다. 네, 두 사람 다 그 당시 결혼 관계였는데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이혼한다고 그랬고 여성은 별거를 결국은 그 했고요. 참 브라더가 돈을 받고 내셔널 인콰이어러 치고는 많이 줬네요. 20만 달러면.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피츠버그의 Tree of Life라는 그 시나고고요. 그 유대교 사원, 유대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11명이 그 당시에 숨졌었죠. 용의자는 뭐
다 그 관역표 자신의 그 트럭에 겨냥을 해서 민주당 오바마부터 힐러리 클린턴 뭐 여러 사람들을 다 이제 겨냥을 한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회복했겠어요. 그게 지난해 10월 달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지금 50명의 회교 그 사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숨졌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자들,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을 한답니다. 해서 GoFundMe를 통해서, 요즘 GoFundMe를 통해서 많은 기금 모금을 하잖아요. 지금 그 회교 사원인데, 그 회교 사원이 있는 동네, 사건이 발생한 동네가 크라이스트 처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슬림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 현재 10만 달러를 모았고요.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교 사원이기 때문에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돈이 조금 거치더니 이렇게 많이 거치기 시작한 거고요. 역시 이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그 유대교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서 우리가 엉엉 울고 할 때 우리 동네에 그 사람들이요, 그 회교를 믿는 그 이슬람교 신자들이 우리에게 그 많은 도움을 줬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리의 그 헵 마라톤이 일요일 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한 분이 3마리의 안내견의 도움으로 완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이런 헵 마라톤이라든가 일반 마라톤도요, 완주가 아니더라도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시각장애인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의 시각장애인은 거의 그 보통 사람들이요, 시각 장애가 없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고 헵 마라톤을 완주한 거는 그 뉴욕시에서는 처음인가 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 남자분인데, 내가 나의 안내견 없이 밖에 나가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안내견의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 안내견이 3마리가요. 3마리가 전부 그 레브라도네요. 네, 그럴만 하네요. 해서 헵 마라톤이니까 3.1마일 정도 되죠? 3.1마일인데 3마리의 안내견과, 안내견도 아마 주장이 있고 부주장이 있고 하는가 보죠. 해서 2시간 21분에 완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마리의 그 안내견은요, 이제 이런 그 숭고한 그 마지막을 끝으로 리타이어, 안내견으로서는 이제 리타이어하고 좀 편안하게 그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 감겠죠? 네,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요,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죠. 우선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그동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창의력을 다 강조를 해주고, 시각장애인이 헵 마라톤을 안내견 3마리와 함께 완주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3마리에게 이 한 사람의 그 소망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적어도 안내견에게 마라톤 훈련까지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서 미국을 사랑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